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 연구자를 위한 의미 있는 현장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입니다. 여러분, 연구를 왜 하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꼭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사건을 탐색하고 가끔은 범인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방송이라는 프로덕트로 내보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연구를 합니다. 어떤 회사 제품이 더 좋은지,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도 연구를 하죠. 혹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연구를 합니다. 그동안 이 회사의 실적이 어땠는지,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자, 우리가 연구를 왜 하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 범인을 찾는 것처럼 그런 해결일 수도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장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연구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연구는 언제 하냐?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 결과물이 방송으로 나오지만 논문에서는 그 결과물이 쓰여진 글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쓸 논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이 글로 쓰여진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 쓴 논문입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 인디애나 존스가 있는데 인디애나 존스가 맨손으로 다니지 않죠. 네, 인디애나 존스는 성배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씁니다. 지도도 있고요, 가방도 있고요, 채찍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자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놓는 이런 노트도 있습니다. 자, 연구를 하는 여러분은 이 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성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맨손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잠시 비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언제 어느 연구를 하냐? 여러분의 연구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적 연구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왜 패턴을 파악하고 싶어 하죠? 미래를 예측하거나 다른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 한 문제를 연구했지만 이 결과로 내가 일반화해서 다른 상황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거야. 혹은 이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아마 이런 패턴이 보일 거야. 네, 이런 예측.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를 합니다. 반면 질적 연구는 패턴 파악이나 예측이 목적이 아닙니다. 질적 연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이 있어요. 근데 얘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질적 연구는 이 크리스탈 자체를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패턴 파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패턴을 파악하고 싶으시면 혹은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싶으시면 양적 연구를 하는 거고, 연구의 목적이 이해라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라면 질적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양적 연구의 결과의 예시입니다. 양적 연구는 항상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전 사후를 비교한 연구, 질적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는 양적 연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교육 방법을 쓰면 혹은 이런 처치를 쓰면 더 나아지는구나. 그러면 이 똑같은 방법을 다른 그룹에도 적용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예측하는 것이 바로 양적 연구입니다. 반복적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질적 연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질적 연구의 결과물은 수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결과가 수치로 나왔다면 그것은 양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는 그 크리스탈 혹은 어떤 현상 혹은 어떤 행동
혹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양적 연구 질문과 질적 연구 질문의 예시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양적 연구를 한다면 교권 침해의 실태는 어떠한가? 라고 묻고 비율, 원인, 결과 등을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교권 침해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이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 교사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할 때에 질적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면담 예약제는 교권 침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네, 면담 예약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양적 연구가 됩니다. 면담 예약제는 왜 좋은 정책이 아닌가? 혹은 왜 좋은 정책인가? 네, 이런 왜를 묻는다면 이것은 수치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결과물은 텍스트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은 질적 연구가 더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비 치료에 대한 장애 아동의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우리가 인식은 어떠한가 묻고 설문지를 나눠준다면 그것은 양적 연구가 되고요. 장애 아동의 부모는 왜 사이비 치료를 선택하는가? 여기 또 왜를 물었죠. 네. 그리고 부모를 인터뷰해서 그 결과가 텍스트로 나오는 연구라면 그것은 질적 연구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의 효과는 어떠한가? 네, 효과를 물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양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치로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이터치 하이테크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런 연구 질문이 더 적합합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실시한 교사와 학생의 경험은 어떠한가? 네, 경험을 묻죠. 이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로밖에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질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적 타당도 위협 요인.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연구 결과가 신뢰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네, 이것은 지금 양적 연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아무것도 처치를 받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수학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Hawthorne effect. 이거는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교실에 들어가서 만약에 관찰하고 검사지를 나눠주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애들이 더 열심히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의 존재가 연구자의 관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 바이어스. 애초에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한 학급이나 사람이 더 우수한 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가 왜곡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황,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연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여러분의 연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변인들이 있습니다. 역사, 이것은 앞서 얘기한 상황과 비슷한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내 처치가 미친 영향보다 그 역사 혹은 상황이 미친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연구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숙, 이것은 학생들이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사이에 자연스러운 성숙이 일어날 때입니다. 특히 아이들 나이가 어릴수록 성숙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치 때문인지 아니면 애들이 그냥 저절로 자라서 그런 것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연구자 자신이 실험 집단에게 더 정성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변인이 될 수 있고요. 사망률, 이것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만둬서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그 반대로 이 연구가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수한 학생들이 중간에 드롭아웃 하면은 전체적인 평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연구의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인입니다. 검사, 그 검사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검사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연구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 회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연구의 결과가 좀 더 평균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제3의 변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감안을 하시고 양적 연구를 하실 때에는 최대한 이러한 것들이 내 연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한 다음에 연구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를 실행할 때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기술하고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연구의 절차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렇게 3가지 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심리학 실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성태재 책과 실행연구방법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연구 보고서 혹은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장부터 5장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은 필요성, 2장은 배경, 3장은 연구 방법, 4장은 연구 결과, 5장은 논의입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프로포절을 할 때는 1, 2, 3장을 써서 즉 연구 계획이죠. 내가 이 연구를 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 연구를 어떻게 해왔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 그래서 나는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방법까지 기술을 하는 것이 연구 계획 즉 프로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절을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연구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연구 결과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논의를 씁니다. 자, 이론적 배경은 보통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좋은 것을 찾냐? 그것은 제 인스타그램의 웹툰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논문지에 실린 논문이 좋은 논문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에는 이런 유명한 논문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국내 논문지 중에도 조금 더 권위 있는 논문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 교수님이나 주변인들에게 확인을 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논문은 연구 방법이 탄탄한 논문이 좋은 논문입니다. 연구 방법이 엉성하면 저는 그것을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는 따라할 수 있는 논문, 내가 모방할 수 있는 논문을 하나 정해놓고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벤치마킹할 논문을 고르면 좋은데 반드시 질이 높은 논문을 고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제대로 하기로 소문난 교수님이 지도한 학생의 학위 논문을 참고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교수님이 다 지도를 잘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쓰여진 학위 논문을 참고를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2장을 쓰는 것은 마치 이 머리를 닦는 과정과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프렌치 브레이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선 디스코 머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 머리를 딸 때 이렇게 계속해서 머리를 갈래갈래 가져와서 따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장을 쓰실 때에도 2장은 기존의 연구를 쭉 목록처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머리를 따 나아가듯이 혹은 바구니를 짜 나가듯이 혹은 뜨개질을 해 나가듯이 그렇게 논문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2장은 잘 쓰여진 2장은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열입니다. 여러분이 2장에서 나열을 했다는 뜻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이 논문을 쓰는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됩니다. 2장에서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 이 연구자는 이런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을 찾아냈는데 여전히 이거는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연구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랬더니 그 연구에서는 이런 놀라운 것이 찾아졌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연구 결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왜 이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쓰여진 2장은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스토리텔링을 한 2장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생에게 공부는 논문을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이 읽은 논문들을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따뜻이 이 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실험 설계입니다.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할 때 보통 과학 시간에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물을 식물에게 줬을 때와 그냥 정수기 물을 식물에 줬을 때를 비교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보시면 데이 1, 데이 3, 데이 7, 데이 9이 있어요. 자, 한쪽은 계속 전자레인지에서 돌린 물을 줬고 한쪽은 계속 정수기 물을 줬어요. 보시면은 데이 9쯤 되니까 이 마이크로웨이브 워터, 전자레인지 워터를 먹은 식물은 죽어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자레인지에 돌린 물은 뭔가 식물에게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를 파괴한다, 파괴가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아마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조건을 다 똑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한쪽 식물에는 물을 조금 주고 다른 쪽 식물에는 물을 많이 줬다. 그러면은 비교 연구가 되지 않겠죠. 그것은 마치 비교 집단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실험 집단에만 내가 열심히 뭐 장애 이해 수업을 했다. 그랬더니 실험 집단의 장애 이해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정당한 비교가 되려면 그 비교 집단에도 기존에 하던 장애 이해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인성 수업이라도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한 장애 이해 수업이 다른 방법보다 더 우수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왼쪽 식물은 햇빛을 덜 줬다든지 온도를 다르게 했다든지 이 흙의 종류가 다르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현장에서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 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고르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은 강남에 있는 학교를 골랐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처치를 하든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내 처치 때문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원래 갖고 있던 속성이나 혹은 그 학생들의 환경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실 때에는 모든 조건을 다 동일하게 맞춰주고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변인 하나만 다르게 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집단 실험 설계. X가 처치고 O가 테스트입니다. 자, 처치를 하고 예를 들면은 장애이해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90점을 맞았어요. 자, 이 설계의 문제점은 뭘까요? 네. 내가 장애이해 수업을 하기 전에 또 이미 얘네들은 90점짜리 학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처치 때문인지 내 수업 때문인지 그냥 얘는 원래 90점짜리 학생들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설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치 전과 처치 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전과 사후. 그런데 집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처치 전에 사전 검사에서는 70점이었는데 내가 처치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애들이 90점이 됐다. 아, 그러면 이 처치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의 수업을 했지만 얘네가 그 수업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회 시간에 혹은 도덕 시간에 받은 다른 수업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 것일 수 있거든요. 혹은 자연적인 성숙 때문에 올라간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전 테스트 하고 일주일 있다가 사전 테스트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테스트를 했다. 그럼 이 전 거보다는 낫겠지만 이 설계의 문제점은 얘네는 원래부터 그런 것일 수 있고 혹은 다른 수업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 것임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테스트를 이렇게 많이 하면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좋은 설계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테스트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처치를 가운데 두고 테스트 두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창의성 검사, 비판적 사고력 검사, 그 다음에 처치,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검사를 사후에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적인 성숙 때문인지 아닌지 혹은 다른 수업 때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똑같은 테스트를 4번을 했는데 처치를 주고 그 다음에는 처치를 뺐습니다. 네, 이것의 문제점은 테스트가 너무 여러 번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런 설계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이게 우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내 처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고 테스트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여기선 처치를 줬다, 뺐다, 다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자계산기 같은 거 있죠. 계산기를 쓸 때와 계산기를 쓰지 않을 때, 다시 계산기를 쓸 때, 네, 이런 경우 뭐 결과가 처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지만 여전히 우연의 일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항상 통제 집단이 있는 실험 설계를 씁니다. 즉 비교하는 집단이 있어요. 내 관심 집단은 이 위의 집단이에요. 실험 집단. 처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옆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테스트를 해요. 근데 90점, 70점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설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게 처치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우리 반 애들은 90점을 받는 애들이고 옆반은 원래 70점을 받는 아이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반 혹은 실험 집단은 처치를 하고 옆반, 비교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죠. 이거의 문제점은 옆반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반은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 뭔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교사의 관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얘네는 옆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좋은 설계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 최선의 설계 방법은 아닙니다. 옆반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거기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테스트를 더 여러 번 한 것인데 요 전 모델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지만 여전히 테스트가 반복되므로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도 종종 쓰는데요. 두 반이 있는데 앞반은 처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후검사, 사후검사를 하고 뒷반은 사전검사, 사전검사를 하고 처치를 하고 사후검사를 한 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처치를 한 직후에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면은 이 연구 결과는 처치 때문이다 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더 강화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스트가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 검사로부터 오는 그 오염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우리 반과 옆반이 동시에 연구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반이 실험 집단이고 우리 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처치를 하고 옆반은 그 똑같은 시간 동안 다른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반은 장애이해 교육인데 그것이 토론을 통한 장애이해 교육이었으면 옆반은 영상을 보는 장애이해 교육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 장애이해 교육을 한다든지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방법을 쓰는 것 그것을 그 옆반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용한 처치가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보다 더 좋네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처치가 이전에 알려진 최고의 처치 방법만큼 효과가 있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 연구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실험 설계는 주사위 등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배치를 합니다. 즉, 우리 반과 옆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과 옆반을 섞어서 무작위로 너는 A팀, 너는 B팀, 너는 A팀, 너는 B팀 이렇게 다시 배정을 할 때 그것이 진실험 설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준실험 설계를 많이 씁니다. 우리 반, 1반은 실험 집단, 옆반, 2반은 비교 집단 혹은 통제 집단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반과 가장 비슷한 수준이나 비슷한 성격의 옆반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사의 경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실험 집단의 교사 경력이 예를 들면 5년차 교사다. 그러면 비교 집단도 그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설계 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 제일 중요한 거 독립변인이죠. 내가 어떤 중재,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혹은 어떤 처치를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그 처치, 그 프로그램, 그것이 독립변인이 됩니다. 종속변인은 그에 따른 그에 종속되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내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측정할 것인가?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할 것인가?
어휘력을 측정할 것인가? 그것이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설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사전사후, 통제 집단이 있는 사전사후 설계를 할 것인가? 뭐 반복 측정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두 그룹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 그룹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처치를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 설계가 복잡해지겠죠. 분석도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로봇을 가지고 했던 연구인데요. 네, 아이로비라는 로봇이 있었는데 이 아이로비를 갖고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로비를 갖고 연구를 해야겠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로봇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했던 연구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저는 문헌 연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체로 하나의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서치를 하고 그 설치한 결과를 엑셀에 입력하고 기준을 정해서 이제 선별을 하거나 혹은 정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 저자, 연도, 제목, 학술지, 대상, 연구 방법,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사용 로봇, 결과 이런 식으로 이 엑셀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장을 쓰실 때에 이 연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다 찾아서 정리를 해놓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연구 설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적 연구에는 이제까지 설명드린 사전 사후 실험 설계가 있고 혹은 APAP 디자인. 이것은 처치를 줬다 줬다 뺐다 하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예시로는 사례 연구 혹은 ethnography 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던 연구의 한 예시인데요. 저는 장애 학생에게 게임을 이용해서 직업 훈련을 시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기능이라는 교과서를 일단 게임화했고요. 이 게임은 제가 직접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게임을 플레이하게 시켰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었고 이런 게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실험 설계를 썼습니다. 저는 꽤 복잡한 실험 설계였고요. 그룹이 세 그룹이었습니다. 처치는 두 가지였고요. 처치의 순서를 바꿔서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 집단은 아무런 처치하지 않고 그 시간에 아무런 처치를 안 했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미디어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3번을 했습니다. 처치가 2개였기 때문에 검사가 3번이 되었습니다. 이게 게임이고 이 왼쪽이 핸즈온으로 하는 검사였습니다. 이 오른쪽이 수경재배 게임이고 왼쪽이 실제로 수경재배를 해보는 검사였습니다. 검사는 종이에 하는 검사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 뭔가 행동으로 하는 것도 검사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종속 변인을 과제 수행의 스피드와 정확도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이것은 바리스타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만들기 게임을 하고 사전과 사후 테스트를 보았는데 실험 집단은 게임을 주고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은 그동안 해왔던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트레이닝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존 수업 방식대로 했던 학생들은 사전, 사후 점수가 같았는데 거기에 게임까지 더한 집단은 사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처치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생명윤리를 꼭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2가지가 조합되었을 때 개인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과 번호, 학교와 반, 학교와 이름. 네,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가 조합되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어쨌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생이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참여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을 인터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장소에서 인터뷰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만 교실에 두고 아이만 데리고 다른 데 가서 인터뷰를 하셔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다 마련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엉터리로 하는 연구는 여러분의 학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연구이므로 생명윤리법에서는 비윤리적인 연구로 봅니다. 따라서 연구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설계하셔서 연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연구도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도 필요한 경우, 때로는 숨겨야 할 때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한 연구예요. 혹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연구는 개인적 이슈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처치 1과 처치 2를 비교를 했을 때 처치 1이 더 효과가 있었다 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해도 어떤 인물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례나 그 인물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연구가 제도나 법이나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혹은 인간에 대한 이해나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논문에 기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는 반드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지 그 연구가 의미 있는 연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짧게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어떻게 연구를 잘 할 수 있는지 한 학기 동안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